그날 새벽 한 아이가 심장마비로 실려왔습니다. 나는 단순히 의사로서 그 아이를 구했을 뿐이죠. 그런데 아이의 팔목에서 본 작은 목걸이 하나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 내가 버렸던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채널에서는 다양한 시니어 인생 사연들을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놓치신 사연도 언제든 다시 보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히 무료이니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연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라윤의 빛나는 인생 사연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병원 세브란스 메디컬 센터. 새벽 2시. 응급실 자동문이 경보음과 함께 벌어졌다. 차가운 외풍이 복도를 휩쓸고 지나갔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밀며 뛰어들어왔다. 그 위에는 창백한 얼굴의 어린 여자아이가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 안쪽으로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간신히 새어나왔다. 환자 이름은 윤아린 10살입니다. 심장박동 분당 40회, 혈압 70에 40, 의식 혼미 상태입니다. 구급대원의 급박한 목소리가 응급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당직 간호사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심전도 모니터가 연결되고 링거 주사가 꽂혔다. 기계음과 발소리, 지시하는 목소리들이 뒤섞였다. 그 혼란 속에서 한 남자가 침착하게 걸어 나왔다. 흰 가운을 걸친 그의 이름표에는 흉부외과 과장 이정호라고 적혀 있었다. 정호는 아이의 상태를 단 몇 초 만에 파악했다. 그의 눈빛은 냉정했고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했다. 15년간 수백 건의 수술을 집도해온 그에게 감정은 사치였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만이 그의 존재 이유였다. 선천성 심장 판막증 악화로 보입니다. 즉시 수술 준비하세요. 그의 명령은 간결했다. 레지던트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수술실 불이 켜지고 마취과 의사가 호출되었다. 정호는 아이의 차가운 손을 잠시 만져보았다. 체온이 떨어지고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들것이 수술실로 향할 때 응급실 입구에서 한 여인이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다. 하린아, 우리 하린이. 정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보호자의 울음소리는 언제나 있었다. 그는 그저 앞만 보고 걸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멸균된 공간 안으로 들어섰다. 차가운 조명 아래 마취된 아이의 얼굴이 더욱 작고 여려 보였다. 정호는 손을 씻으며 깊게 호흡했다. 집중해야 했다. 단 1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시간이었다. 수술은 4시간 동안 이어졌다. 손상된 판막을 교체하고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심실을 교정했다. 정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의 손은 단 한 번도 떨리지 않았다. 심전도 모니터에 불규칙했던 파형이 점차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마침내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봉합 들어갑니다. 정호가 마지막 실밥을 꿰맸다. 조명 아래에서 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 보였다. 수술실 밖에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장갑을 벗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수술실 유리창 너머로 보호자 대기실이 보였다. 그곳에서 한 여인이 유리창에 손을 대고 울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며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정호는 무심코 그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멎은 듯 고동을 멈췄다. 그녀였다. 윤서진이었다. 15년 전 대학병원 인턴이었던 자신을 떠나보낸 여인. 아니, 자신이 떠나온 여인. 어둡고 좁은 원룸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의사의 꿈을 이야기하던 날들. 그녀는 항상 미소 지으며 들어주었다. 하지만 정호는 결국 떠났다. 미국 유학 기회가 왔을 때 그는 그녀에게 함께 가자고 하지 않았다. 짐이 될 것 같았다. 자신의 미래에 방해가 될까 두려웠다. 나 먼저 갈게.
나중에 꼭 연락할게.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다. 그러나 연락은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성공한 뒤에 다시 만나야 한다고, 그때는 더 나은 모습으로 그녀 앞에 서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세월은 흘렀고 그 다짐은 변명이 되었다. 이제 그는 성공한 의사가 되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곁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저기 있었다. 수술실 유리창 너머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다. 눈가에는 주름이 생겼고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였다. 정호가 사랑했던 그리고 버렸던 여인이었다. 수술복을 벗고 나온 정호는 복도 한쪽 구석에 멈춰 섰다. 서진은 간호사에게 아이의 상태를 묻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정호는 다가가고 싶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1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고 그 사이에 쌓인 것들은 너무 무거웠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레지던트의 인사에 정호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서진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돌아섰다. 도망치듯 복도를 빠져나갔다. 의사로서는 환자를 살렸지만 한 사람으로서는 여전히 비겁했다. 그는 자신이 비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밤은 깊어갔고 병원은 여전히 잠들지 않았다. 정호는 의사 휴게실에 홀로 앉아 커피를 마셨다. 차갑게 식은 커피는 쓰디쓴 맛이었다. 창밖으로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성공한 의사, 존경받는 외과의.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것은 후회뿐이었다. 그때 그녀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정호야, 사람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처 주지 않는 사람부터 되어줘. 그 말은 1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가슴에 박혀 있었다. 정호는 수많은 환자를 살렸지만 정작 한 사람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는 컵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새벽의 침묵 속에서 그의 한숨만이 길게 이어졌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 해가 병원 건물을 비췄다. 정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휴게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출근하는 직원들이 하나둘 복도를 지나갔고 병원은 다시 일상의 소음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호의 머릿속은 여전히 어젯밤 수술실 유리창 너머의 그 얼굴에 멈춰 있었다. 윤서진.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을까. 정호는 스스로에게 그녀를 잊었다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수없이 되뇌었다. 하지만 어젯밤 단 한 번의 눈맞춤으로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다. 잊은 것이 아니라 묻어두었을 뿐이었다. 15년간 쌓아온 성공이라는 이름의 무덤 아래에. 오전 회진 시간이 되었다. 정호는 환자들의 차트를 들고 병실을 돌았다. 레지던트들이 뒤따르며 환자 상태를 보고했다. 그는 평소처럼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한 병실을 의식하고 있었다. 중환자실 3층 소아병동 특실. 윤아린이 회복 중인 곳이었다. 회진이 끝나갈 무렵 정호는 결국 그 병실 앞에 멈춰 섰다. 문 너머로 모니터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인 심장 박동음.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아이는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있었다. 그는 문을 열어야 했다. 주치의로서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손이 문고리에 닿지 않았다. 정호는 고개를 돌렸다.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도망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 1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이 비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카페테리아로 내려갔다.
차가운 캔커피를 뽑아들고 구석 자리에 앉았다. 커피는 쓰고 텁텁했다. 정호는 캔을 손에 쥔 채 눈을 감았다. 기억이 밀려왔다. 15년 전 28살의 인턴이었던 자신. 가난했지만 꿈으로 가득했던 시절. 서진은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며 그를 응원해 주었다. 두 사람은 월세방 하나를 나눠 쓰며 미래를 그렸다. 정호야, 너 꼭 훌륭한 의사 될 거야. 서진은 항상 그렇게 말했다. 밤늦게까지 의학 서적을 뒤지는 정호를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다. 시험에 떨어지면 함께 울어주었고 합격하면 누구보다 기뻐했다. 그녀는 정호에게 세상 전부였다. 하지만 정호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아니, 깨닫지 않으려 했다. 유학 기회가 왔을 때 정호는 혼자만 생각했다. 서진을 데려가면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 같았다. 그녀가 낯선 땅에서 고생할 것 같았다. 무엇보다 자신의 커리어에 방해가 될까 두려웠다. 그래서 그는 선택했다. 홀로 떠나기로. 서진아, 미안해. 나 먼저 갈게. 그날 밤 서진은 울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슬펐는지 정호는 그때 몰랐다. 공항에서 손을 흔들던 그녀의 모습이 마지막이었다. 미국으로 간 뒤 정호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끊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석 달에 한 번, 결국에는 아예 연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15년이 흘렀다. 정호는 성공했다.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해 대형 병원 과장이 되었다. 학회에서 상을 받았고 논문이 국제 저널에 실렸다. 모두가 그를 칭찬했다. 하지만 밤마다 그는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있었다. 성공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캔커피를 다 마신 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시 병동으로 올라가야 했다. 오후 수술 스케줄이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다.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자. 눈가에는 주름이 생겼고 이마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시간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오후 3시 수술이 끝나고 정호는 다시 병동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피할 수 없었다. 주치의로서 환자 상태를 확인해야 했다.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간호사가 인사했고 정호는 차트를 받아들었다. 윤아린 10살. 수술 후 이틀째 상태 안정적.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다. 병실 문을 열었다.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창백했던 얼굴에 약간의 혈색이 돌아왔다. 심전도 모니터는 규칙적인 박동을 그렸다. 정호는 조용히 다가가 차트를 기록했다. 그때 침대 옆 의자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윤서진이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졸고 있다가 정호의 기척에 깨어났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서진의 눈이 커졌다.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정호를 알아보았다. 정호 씨,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정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그는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 사이에는 겨우 1미터 남짓한 거리가 있었지만 그 사이에는 15년이라는 시간이 가로막고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서진이 먼저 말했다. 정호는 겨우 입을 열었다. 네, 오랜만입니다. 딱딱하고 공식적인 말투였다.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서진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15년 전 공항에서 지었던 그 미소와 똑같았다. 슬프지만 참아내는 미소. 정호의 가슴이 아렸다. 할인이 수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 일일 뿐입니다. 차갑고 무미건조한 대답이었다. 정호는 스스로도 놀랐다.
왜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걸까? 서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정호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다. 미안하다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보고 싶었다고.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것은 다른 말이었다. 환자는 안정적입니다. 일주일 정도 더 입원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진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정호는 차트를 들고 병실을 나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복도에 나선 정호는 벽에 등을 기댔다. 숨이 가빠졌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다. 아니, 만나고 싶지 않았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싶었다. 그날 저녁 정호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다. 그 속에서 정호는 혼자였다.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안쪽 칸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접혀 있었다. 15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는 사진. 그는 천천히 그것을 펼쳤다. 젊은 날의 자신과 서진이 웃고 있었다. 대학교 축제날 찍은 사진이었다. 서진은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정호는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다. 행복했던 시절.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았던 시절. 정호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사진 뒤에는 서진의 손글씨로 적힌 문구가 있었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면 그땐 서로를 이해할 만큼 어른이 되어 있길. 정호는 사진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어른이 되었나? 과연 자신은 그녀를 이해할 만큼 성장했을까? 아니었다. 여전히 비겁했고, 여전히 도망쳤고, 여전히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다. 그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다. 정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봄이 오고 있었지만 그의 가슴 속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다. 윤아린의 회복은 예상보다 빨랐다. 창백했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왔고 심장 기능도 정상 수치를 보였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지 사흘째, 하리는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정호는 매일 회진 때마다 하린의 병실을 지나쳤다. 하지만 문을 열지는 않았다. 담당 레지던트에게 상태 보고만 받았다. 서진과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의 눈빛이 두려웠다. 그 안에 담긴 15년의 시간이, 자신이 남긴 상처가 고스란히 보일까봐. 어느 오후 정호는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다. 다음 수술 준비를 위해 외래 진료실로 향하던 중이었다.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져 들어왔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복도를 오가며 일상적인 병원 풍경을 만들었다. 정호는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걸었다. 그때 뒤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정호는 멈춰 섰다. 뒤를 돌아보았다. 복도 저편에서 작은 여자아이가 링거 스탠드를 잡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환자복을 입은 아이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윤아린이었다. 정호는 당황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하린이 가까이 다가왔다. 숨이 약간 찬 듯했지만 눈빛은 맑고 밝았다. 아이는 정호를 올려다보며 활짝 웃었다. 아저씨가 저 수술해줬죠? 간호사 선생님이 말해줬어요. 고마워요. 단순하고 순수한 감사의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정호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다.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먹먹함이 목을 조였다. 정호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잘 회복하고 있구나.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걸어야 해. 네. 저 이제 괜찮아요. 가슴도 안 아프고 숨도 잘 쉬어져요.
하리는 자랑스럽다는 듯 말했다. 아이의 눈에는 생기가 넘쳤다. 수술 전 응급실에서 봤던 창백하고 축 늘어진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정호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의사로서 느끼는 보람. 환자가 회복하는 모습을 볼 때의 기쁨. 그것만은 언제나 진실했다. 다행이구나. 그래도 조심해야 해. 아저씨는 정말 멋진 의사예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저씨가 저를 살려줬다고. 할인의 말에 정호는 할 말을 잃었다. 서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감사하고 있을까? 아니면 원망하고 있을까? 15년 전 자신을 떠나보낸 그녀의 마음은 어떨까? 정호는 복잡한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다. 의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래도 고마워요. 저 이제 학교도 갈 수 있대요. 친구들이랑 놀 수도 있고요. 하리는 신이 나서 말했다. 10살 아이에게 세상은 아직 희망으로 가득했다. 아픔을 이겨냈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는 나이였다. 정호는 그런 아이를 보며 문득 궁금해졌다. 이 아이는 어떻게 자라왔을까? 서진은 혼자서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웠을까? 학교에서 뭐가 제일 재미있어? 정호가 물었다. 스스로도 놀라운 질문이었다. 그는 환자들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진료와 치료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이 아이 앞에서는 자꾸만 물어보고 싶었다. 미술 시간이요. 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나중에 크면 화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 멋진 꿈이구나. 아저씨는 왜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할인의 질문에 정호는 잠시 멈칫했다. 왜 의사가 되고 싶었을까? 오래전 일이었다. 고등학생 때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었다. 응급실에서 속수무책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때 결심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을 지켜주겠다고.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멋있다. 저도 아저씨처럼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리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순수한 동경이 담긴 눈빛이었다. 정호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동시에 묘한 죄책감도 밀려왔다. 이 아이는 자신이 누군지 모른다. 자신과 서진 사이에 어떤 과거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때 할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엄마가 말했어요. 저희 아빠도 의사였대요. 정호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할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계속 말을 이었다. 근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하늘나라로 갔대요. 저는 아빠 얼굴도 몰라요. 사진도 없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정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하늘나라로 갔다고. 아빠가 의사였다고. 서진이 할인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건가? 아니, 잠깐. 10살이라고 했다. 할인의 나이가 10살이라면 자신이 미국으로 떠난 지 15년. 그렇다면 할인이 태어난 것은 자신이 떠나고 약 5년 후. 정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계산이 맞지 않았다. 아니, 계산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의문이 피어올랐다. 서진은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아니면 정말로 할인의 아버지는 다른 남자였을까? 자신이 떠난 후 서진은 다른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할인이 태어났을까? 아저씨, 괜찮아요? 할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정호를 올려다보았다. 정호는 정신을 차렸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괜찮아. 그런데 너무 오래 서 있으면 피곤할 거야. 병실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아저씨. 할인은 손을 흔들며 복도 저편으로 걸어갔다. 링거 스탠드를 끌고 천천히 걷는 작은 뒷모습. 정호는 그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복도는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정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휴게실로 향했다. 문을 닫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할인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아빠가 의사였다고. 하늘나라로 갔다고. 왜 서진은 그런 말을 했을까? 진실을 숨기려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다른 남자가 있었던 것일까? 정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알고 싶지 않았다. 궁금하지 않았다. 서진의 과거는 이제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끌어올랐다. 질투일까, 후회일까, 아니면 그리움일까?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다. 하지만 정호의 마음은 차갑고 어두웠다. 그는 소파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15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간극은 생각보다 깊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진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호는 아무것도 몰랐다. 알고 싶었다. 하지만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 물어본다는 것은 다시 그녀의 삶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의미였다. 15년 전 자신이 버리고 떠난 그 삶에 정호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아니, 그럴 용기가 없었다. 복도에서 간호사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수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흰 가운을 여미고 거울을 보았다. 차갑고 무표정한 의사의 얼굴이 거기 있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다. 일상은 계속되었다. 수술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익숙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는 할인의 목소리가 여전히 맴돌고 있었다. 아빠는 하늘나라로 갔다고. 그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정호는 알 수 없었다. 알고 싶지도 알아서도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할인의 환한 미소가 순수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서진의 모습도. 수술실 문을 열며 정호는 생각했다. 이 혼란이 언젠가는 끝날까? 과거가 과거로만 남을 수 있을까? 답은 없었다. 그날 밤 정호는 병원을 나서지 못했다. 수술은 오후 5시에 끝났지만 발이 주차장으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병원 구내식당에서 차가운 샌드위치를 씹으며 시간을 보냈다. 음식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할인의 말로 가득했다. 아빠는 의사였고 하늘나라로 갔다고.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싶었다. 아니, 알아야만 했다. 8시가 넘어 정호는 결심했다. 서진을 만나야 한다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그는 병동으로 향했다. 할인의 병실 앞에 섰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안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서진과 할인이 대화하는 소리였다. 정호는 노크하려다 멈췄다. 용기가 필요했다. 심호흡을 한 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안쪽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들어오세요. 정호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할인은 침대에 누워 그림책을 보고 있었고 서진은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정호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특히 서진의 얼굴에는 긴장이 스쳤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호는 할인을 보며 말했다. 할인아, 아저씨가 엄마랑 잠깐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괜찮겠니? 네. 저는 그림책 볼게요. 할인은 밝게 대답했다. 정호는 서진을 바라보았다. 서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은 병실 밖 복도로 나왔다. 야간 조명만 켜진 복도는 고요했다. 멀리서 모니터 소리와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정호는 서진과 마주 섰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여위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등에는 거친 상처들이 보였다.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다. 정호는 입을 열었다.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지금 여기서요? 아니요. 밖에서 잠깐만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병원 로비를 지나 밤 공기가 흐르는 야외 벤치로 향했다. 봄밤의 바람은 차가웠다.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정호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오늘 할인이가 제게 말하더군요. 아버지가 의사였다고. 그런데 하늘나라로 갔다고. 서진의 몸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정호는 계속 말을 이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죠?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다.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만 들렸다. 한참 후에야 서진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죠? 정호 씨가 떠난 뒤 저는 혼자였어요. 당신은 연락도 없었고 저는 아이를 임신한 걸 알았어요. 정호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귀가 먹먹해졌다. 서진의 말이 천천히 뇌리에 스며들었다. 임신. 아이. 그것도 자신이 떠난 뒤에. 정호는 입술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다. 그게 무슨... 미국으로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죠. 그때 우리 그 이후로 한 달이 지나고 알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이미 떠났고 연락도 되지 않았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 숨겨진 고통을 정호는 느낄 수 있었다. 15년 동안 삼켜온 아픔이 그 목소리에 배어 있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연락할 수 있었잖아요. 할 수 있었을까요? 당신은 새로운 시작을 원했어요. 저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정호는 할 말을 잃었다. 서진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그것은 정호 자신이 떠나면서 했던 생각과 똑같았다. 아이러니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생각했지만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겼다. 그래서 할인이가... 네. 할인이는 당신 딸이에요. 명확한 확인이었다. 정호는 벤치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할인이 자신의 딸이라니. 10살짜리 아이가. 자신이 수술한 그 아이가. 믿기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너무 갑작스러웠고 너무 무거웠다.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당신은 성공한 의사가 되었고 저는 그냥 혼자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다. 당연했다. 15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워온 것이다. 아픈 아이를 혼자 돌보며 밤을 지새웠을 것이다.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을지. 정호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미안합니다. 정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다. 너무 부족한 말이었다. 15년의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가벼운 말이었다. 하지만 그 외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서진은 쓸쓸하게 웃었다. 미안하다는 말. 이제 필요 없어요. 그냥 할인이만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할인이는 저를 모르죠? 네. 말하지 않았어요. 아빠는 하늘나라로 갔다고만 했어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았어요. 정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할인에게 자신은 존재하지 않는 아버지였다.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어쩌면 그것이 맞는지도 몰랐다. 책임을 지지 않은 아버지는 없는 것과 다름없으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살았죠. 뭐, 출판사 일은 그만두고 여기저기서 일했어요. 식당도 다니고 청소도 하고. 할인이 병원비 때문에 빚도 많아요. 그래도
할인이가 웃으면 버틸 수 있었어요. 서진의 말에는 삶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정호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는 동안 서진은 생존의 나락에서 버티고 있었다. 자신의 딸이 아프고 괴로워하는데도 정호는 아무것도 몰랐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벤치 옆 가로등 아래로 낡은 가방이 보였다. 서진의 가방이었다. 달코해진 가방 안에는 영수증과 약봉지들이 가득했다. 정호는 그 가방을 보며 깨달았다. 서진의 삶이 얼마나 팍팍했는지를. 이제라도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요. 당신은 의사로서 할인이를 살려줬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정호 씨, 서진이 정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보다 더 깊은 강인함이 있었다. 15년의 세월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을 찾지 않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당신이 떠난 순간 저는 혼자라는 걸 받아들였어요. 할인이를 지키는 건 제 몫이에요. 당신은 그냥 의사로 남아주세요. 그게 서로에게 나아요. 차갑고 단호한 말이었다. 정호는 반박할 수 없었다. 서진의 말이 맞았다. 자신은 1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를 할 자격이 없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들어가 봐야겠어요. 할인이 혼자 두고 온 지 오래됐네요. 정호도 일어섰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병원으로 돌아갔다. 복도는 여전히 고요했다. 병실 문 앞에서 서진이 멈춰섰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정호와 서진이 젊은 시절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거 할인이한테 보여주려고 간직했었어요.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려주려고. 하지만 차마 보여줄 수 없었어요. 서진은 사진을 뒤집었다. 뒷면에는 손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면 그땐 서로를 이해할 만큼 어른이 되어 있길. 정호는 그 글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서진이 적어둔 글이었다. 희망을 담은 글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다. 어른이 되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기는커녕 더 멀어졌다. 이제는 필요 없는 사진이네요. 서진이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쓸쓸하게 웃었다. 그리고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정호는 그 문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 안에서 할인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자신의 딸, 10살짜리 딸. 하지만 정호는 그 문을 열 수 없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정호는 눈물을 삼켰다. 성공한 의사, 존경받는 외과의.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도망친 남자, 책임지지 못한 아버지가 있었다. 자신이 만든 과거가 이제 현실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다. 정호는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만이 하늘을 덮고 있었다. 서진과의 대화 이후 정호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술실에서는 평소처럼 침착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서진의 말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할인이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 15년 동안 알지 못했던,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진실. 그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정호는 할인의 의료 기록을 다시 검토했다. 선천성 심장 판막증. 이번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었다. 몇 년 후 재발 가능성이 있었고 그때는 더 큰 수술이 필요할 것이었다. 지속적인 관리와 정기검진 그리고 막대한 치료비. 서진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현실이었다. 일주일 후 병원 이사회 회의가 소집되었다. 안건은 신약 임상실험 예산안 승인이었다. 정호는 회의실에 들어서며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길고 넓은 테이블 주변으로 이사들이 앉아 있었고 상석에는 병원장 정도훈이 자리했다. 70대의 노련한 의사이자 사업가였던 정도훈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정호를 바라보았다. 이 과장, 앉게. 정호는 지정된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신약 임상실험 계획서였다. 새로운 심장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제약회사로부터 거액의 후원을 받는 대신 병원은 임상실험 대상자를 모집해야 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재무이사가 예산안을 설명했다. 막대한 금액이었다. 성공하면 병원의 명성과 수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었다. 하지만 정호는 서류를 넘기며 불편한 점을 발견했다. 임상실험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모호했다. 특히 소아 환자 포함 여부에 대한 윤리적 검토가 부족했다. 실험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할 계획입니까? 정호가 물었다. 정도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자발적 동의를 받은 환자들로 구성하지. 물론 적절한 보상도 제공하고 보상이라면 치료비 전액 면제, 그리고 실험 기간 동안의 생활비 지원. 정호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치료비 전액 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거부하기 힘든 제안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발적 동의일 수 없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의 동의는 강요나 다름없었다. 소아 환자도 포함됩니까? 필요하다면. 심장 질환은 소아에게도 흔하니까. 정도훈의 대답은 간결했다. 정호는 불편함을 느꼈다. 성인도 아닌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아무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해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때 정도훈이 서류 한 장을 꺼내 정호 앞에 놓았다. 이 과장, 자네가 최근에 수술한 환자 중에 적합한 케이스가 있더군. 윤아린, 그 아이 이름이었지? 정호의 심장이 멈췄다. 할인의 이름이 나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정도훈은 계속 말을 이었다. 선천성 심장 판막증 환자. 재발 가능성 높고 장기적 치료 필요. 게다가 보호자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들었네. 완벽한 조건이야. 보호자가 동의하면 향후 모든 치료비를 병원에서 부담하겠다고 제안하게. 정호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할인을 실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었다. 경제적 압박을 이용해 서진의 동의를 얻어내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거래였다. 그 아이를 실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겁니까? 정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다. 정도훈은 미소를 지었다.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였다. 실험이라니. 듣기 안 좋은 말이군. 이건 치료야. 최첨단 신약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지. 환자에게도 병원에게도 윈윈이야. 아이의 안전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신약의 부작용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상실험을 하는 거 아닌가. 자네도 의사면 알 텐데. 의학 발전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해. 물론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하겠지만. 희생. 그 단어가 정호의 가슴을 찔렀다. 의학 발전을 위한 희생. 명분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그 희생이 자신의 딸이라면, 알지도 못했던, 책임지지도 못했던 딸이라면, 정호는 참을 수 없었다.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이사들이 정호를 쳐다보았다. 정도훈의 미소가 사라졌다. 이 과장, 자네가 개인적 감정으로 병원 정책에 반대하는 건가? 개인적 감정이 아닙니다. 의료윤리 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은 자발적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소아 환자의 경우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정도훈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불쾌함이 역력한 표정이었다. 이 과장, 자네는 훌륭한 외과이야. 하지만 이 병원은 자선단체가 아니야. 우리는 수익을 내야 하고 발전해야 해. 이상주의만으로는 병원을 운영할 수 없어. 하지만
환자의 안전을 담보로 수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자네는 그 아이 치료비를 대신 내줄 건가? 제발하면 수천만 원이 들 텐데. 정도훈의 날카로운 질문에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에게 그런 여유가 있을까?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기는 했지만 할인의 장기 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했다. 정도훈은 정호의 침묵을 읽고 비웃듯 말했다. 보호자가 원하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는 선택지를 제공할 뿐이지. 결정은 보호자의 몫이고. 회의는 끝났다. 예산안은 승인되었다. 정호만 반대표를 던졌지만 다수결로 통과되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정호는 무력감을 느꼈다. 병원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자신은 너무 작았다. 사흘 후 정호는 복도에서 서진을 마주쳤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정호는 불길한 예감에 다가갔다. 무슨 일입니까?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 서류를 보여줬다. 임상실험 참가 동의서였다. 정호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병원 측에서 제안한 것이 분명했다. 치료비 전액 면제, 생활비 지원, 최신 치료제 제공. 가난한 보호자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조건들이었다. 이걸 받으셨습니까? 어제 병원 행정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인이에게 좋은 기회라고.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고.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빚더미에 앉은 상황에서 할인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제안이라도 받아들여야 했다. 아직 서명하지 마세요. 정호가 급하게 말했다. 서진은 고개를 들어 정호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딸리 방법이 없어요. 할인이 재발하면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정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스스로도 놀라운 말이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호를 쳐다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인이 치료비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동의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당신이 왜? 할인이는 제 딸이니까요. 정호는 처음으로 입 밖에 냈다. 할인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려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자격이 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것만은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진은 동의서를 움켜쥐었다. 종이가 구겨졌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오랜 침묵 끝에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고맙지만 필요 없어요. 이건 제 문제예요. 서진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정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다. 무력했다. 15년의 공백은 단 한마디로 메울 수 없었다. 하지만 정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번만큼은. 서진이 동의서를 받은 지 이틀이 지났다. 정호는 밤낮으로 고민했다. 서진을 설득해야 했다. 할인을 실험 대상으로 내맡길 수는 없었다. 하지만 서진은 정호를 피했다. 병실에 들어가면 짧게 인사만 하고 대화를 회피했다. 15년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정호는 자신의 통장을 확인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할인에 당장 필요한 치료비는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문제는 장기적인 치료였다. 재발할 경우의 수술비, 약가, 정기검진 비용. 모두 합치면 억 단위였다. 정호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날 오후 정호는 의료윤리위원회 사무실을 찾았다. 병원 5층 구석에 자리한 작은 사무실이었다. 위원장인 박준혁 교수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60대의 내과 의사로 병원에서 가장 원칙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 과장, 무슨 일인가? 위원장님, 상담하고 싶은 건이 있습니다. 정호는 임상실험 계획서를 꺼내 보여줬다. 박준혁은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었다. 얼굴이 점차 굳어졌다. 그는 안경을 벗고 정호를 바라보았다. 이건 심각한 문제네.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이라니. 진정한 자발적 동의로 볼 수 없어. 제가 생각한 것과 같습니다. 특히 소아 환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준혁은 한숨을 쉬었다. 병원장이 추진하는 프로젝트군. 어렵겠어. 이사회에서 이미 승인했다면 뒤집기 힘들 텐데. 그래도 윤리위원회에서 검토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지. 하지만 이 과장, 자네도 알다시피 이 병원에서 병원장의 힘은 절대적이야. 위원회가 반대해도 강행할 수 있어. 정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예상했던 답이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도 기록은 남습니다. 위원회가 윤리적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박준혁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일 긴급 회의를 소집하지. 이 건을 다시 검토해보세. 정호는 감사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작은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최소한 싸워볼 수는 있었다. 저녁이 되었다. 정호는 할인의 병실 앞을 서성였다.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 서진과 제대로 이야기해야 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호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할인은 침대에 누워 태블릿으로 만화를 보고 있었다. 서진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호가 들어오자 그녀는 몸을 돌렸다. 선생님, 회진 시간은 아닌데요. 회진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어서요. 서진의 표정이 굳었다. 정호는 할인을 보며 말했다. 할인아, 아저씨가 엄마랑 잠깐 복도에서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또요? 아저씨, 엄마랑 할 말 많네요. 할인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정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다. 이 어른들 사이에 어떤 과거가 있는지. 서진은 가디건을 걸치고 정호를 따라 밖으로 나왔다. 두 사람은 병원 뒤편 작은 정원으로 갔다. 밤이었지만 가로등이 은은하게 길을 비췄다. 벤치에 앉지 않고 서서 마주 섰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동의서 아직 제출하지 않으셨죠? 그건 제가 알아서 결정할 일입니다. 알아서 결정하시기 전에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정호는 주머니에서 통장 사본을 꺼냈다. 서진에게 건넸다.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이게 뭐죠? 제 예금 잔액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당장 할인이 치료비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서진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돌려줬다.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들어주세요. 저는 의료윤리위원회에 이 임상실험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요? 병원이 포기할 것 같아요? 당신도 알잖아요. 이 병원에서 병원장의 권력이 얼마나 센지. 서진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정호는 한 걸음 다가섰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제가 싸울 수는 있습니다. 할인이를 위해서. 왜죠? 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15년 동안 당신은 없었어요. 할인이가 태어났을 때도, 아팠을 때도, 밤새 울었을 때도. 저 혼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버지처럼 행동하는 건 비겁해요. 정호는 할 말을 잃었다. 서진의 말이 맞았다. 자신은 비겁했다. 15년 동안 도망쳤고 책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었다. 맞습니다. 저는 비겁했어요.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요. 하지만 정호는 목이 메었다. 말을 이어가기가 힘들었다.
서진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정호는 용기를 냈다. 할인이는 제 딸입니다. 비록 알지 못했고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서진이 돌아서며 정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아버지는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플 때 손 잡아주고 무서울 때 안아주고 밤새 간호해주는 사람이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이제라도요? 15년이 지나서 이제라도라고요?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감정이 폭발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다. 당신이 떠났을 때 저는 25이었어요. 임신한 걸 알았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혼자서 병원 가고, 혼자서 출산하고, 혼자서 아이 키우고. 할인이가 처음 아프다고 했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병원도 못 데려갔어요. 그렇게 10년을 버텼어요. 혼자서. 서진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정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의 고통이 15년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지겹다고요. 서진이 소리쳤다. 그리고 힘없이 주저앉았다. 벤치에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흐느끼는 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퍼졌다. 정호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서진 씨,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정호도 눈물이 흘렀다. 15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무너져 내렸다. 제게 기회를 주세요. 할인이에게 아버지가 될 기회를.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서진은 울음을 멈추고 정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고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할인이는 당신이 아빠라는 걸 모릅니다. 서진이 조용히 말했다. 언제 말할 겁니까? 모르겠어요. 말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할인이는 지금 행복해요. 아빠가 없어도 괜찮다고 엄마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나타나면 할인이는 혼란스러울 거예요. 정호는 고개를 숙였다. 서진의 말이 맞았다. 자신의 등장은 할인에게 혼란일 수 있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했다. 진실을 숨기고 살 수는 없었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서진 씨가 준비될 때까지. 하지만 제발 동의서에 서명하지는 마세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보이지 않았다.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약속은 못해요.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들어가야겠어요. 할인이 혼자 너무 오래 뒀네요. 서진은 돌아서서 병원 건물로 걸어갔다. 정호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로 남아 있었다. 차가운 땅바닥의 감촉이 느껴졌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보이지 않는 밤하늘이었다. 정호는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저렸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는 병원 건물을 바라보았다. 저 안에 자신의 딸이 있었다. 10살짜리 딸. 자신이 지켜주지 못한 딸.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박준혁 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회의에서 자신이 직접 증언하겠다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병원장과 맞서겠다고. 위험한 선택이었다. 병원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감수해야 했다. 정호는 병원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밤은 깊었지만 그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15년 동안 도망쳤지만 이제는 맞서기로 했다. 할인을 위해서, 서진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서.
차에 시동을 걸며 정호는 생각했다. 내일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그리고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의료윤리위원회 긴급회의는 오전 10시였다. 그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다. 할인의 의료기록, 임상실험 계획서의 문제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각오. 정호는 회의실 자료를 검토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9시 정호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병원장 정도훈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 과장, 자네 무슨 짓을 한 건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윤리위원회에 내부 고발을 했다며 자네가 추진하던 프로젝트를 직접? 정도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정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고발이 아닙니다. 윤리적 검토를 요청한 것뿐입니다. 그것이 위원회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말장난하지 말게. 자네가 개인적 이유로 병원 정책을 방해하는 거잖아. 윤아린이라는 환자, 자네와 무슨 관계인가? 정호는 잠시 침묵했다. 관계를 밝혀야 할까? 하지만 그것은 서진과 할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개인적 관계와 상관없이 의사로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의사, 자네는 지금 의사가 아니라 방해꾼이야. 정도훈이 책상을 쾅 내리쳤다. 정호는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환자를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 경제적 압박을 이용하는 것, 이것이 의사가 할 일입니까? 그래, 순진한 이상주의자군. 좋아. 그럼 자네가 그 아이 치료비를 대신 부담할 건가? 재발하면 수술비만 수천만 원인데? 부담하겠습니다. 정호의 대답은 단호했다. 정도훈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냉소를 띠었다. 좋아. 그럼 각오하게. 오늘 회의가 끝나면 자네는 이 병원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거야. 정도훈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사무실에 정적이 흘렀다. 정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해고 위협.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두려웠다. 의사라는 정체성을 잃는다는 것. 15년을 바쳐온 커리어를 포기한다는 것.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10시가 되었다. 정호는 회의실로 향했다. 길게 늘어선 복도가 유난히 멀게 느껴졌다.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박준혁 위원장, 그리고 5명의 각과 교수들. 정도훈도 참석해 있었다. 냉랭한 분위기였다. 이 과장, 앉게. 박준혁이 말했다. 정호는 지정된 자리에 앉았다. 위원장은 서류를 펼치며 회의를 시작했다. 오늘은 신약 임상실험 프로젝트의 윤리성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이 과장이 문제를 제기했으니 먼저 설명을 들어보죠. 정호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이 프로젝트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치료비 면제라는 보상을 제공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발적 동의가 아닙니다. 특히 윤아린 환자의 경우 10살 소아이며 보호자가 경제적으로 극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헬싱키 선언의 취약계층 보호 원칙을 위반합니다. 위원들이 웅성거렸다. 정도훈이 끼어들었다. 이 과장의 주장은 감정적입니다. 우리는 모든 법적 절차를 준수했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것입니다. 게다가 신약은 환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신약의 안전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정호가 반박했다. 박준혁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병원장님, 이 실험의 위험성에 대해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할 계획입니까? 물론입니다. 동의서에 모든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그 고지가 제대로 이해될 수 있을까요? 박준혁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정도훈의 얼굴이 굳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위원들은 찬반으로 나뉘었다. 결국 표결에 들어갔다.
6대2. 프로젝트는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났다. 정도훈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이것은 병원 운영에 대한 방해입니다. 이사회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나갔다. 정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박준혁이 조용히 말했다. 이 과장, 자네 각오는 되어 있겠지? 병원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옳은 일을 했네. 자네가 자랑스럽네. 박준혁이 정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정호는 고마움에 고개를 숙였다. 회의실을 나서며 그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닥칠 일들이 두려웠다. 그날 오후 정호는 인사팀으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인사팀장은 차갑게 서류를 내밀었다. 이 과장님 병원 이사회의 결정입니다. 즉시 해고 처분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원 정책에 반하는 행위 그리고 업무 방해. 정호는 서류를 받았다. 해고 통지서였다. 15년 경력이 한순간에 끝났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는 서명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의학 서적들, 환자 편지들, 상장들. 15년의 흔적들이었다. 정리를 끝내고 병원을 나서려는데 복도에서 서진을 마주쳤다. 그녀는 정호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선생님, 왜 짐을? 해고당했습니다. 뭐라고요?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호는 쓸쓸하게 웃었다. 임상실험을 반대했더니 병원장이 저를 해고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각오하고 한 일이니까요. 왜? 왜 그렇게까지? 할인이 때문입니다. 정호의 대답은 간결했다.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저 때문에. 아닙니다. 제 선택입니다. 그리고 서진 씨, 제 통장에서 할인이 치료비를 송금했습니다. 거절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입니다. 정호는 서진의 손에 통장 사본을 쥐어주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었다. 서진이 뒤에서 불렀다. 정호 씨, 정호는 멈췄다. 서진이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병원을 나섰다. 봄 햇살이 눈부셨다. 정호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생각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의사 면허는 있지만 대형 병원에서의 경력은 끝났다. 하지만 막막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다. 며칠 후 할인은 재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상태는 안정적이었다. 당장 추가 치료는 필요 없었다. 하지만 정기적인 검진은 필수였다. 정호는 자신이 아는 다른 병원의 동료에게 부탁해서 할인의 치료를 맡겼다. 비용은 자신이 부담했다. 서진은 결국 임상실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병원 측에서도 윤리위원회의 결정 이후 강요하지 못했다. 할인은 일주일 후 퇴원했다. 정호는 퇴원하는 날 병원 앞에서 두 모녀를 지켜보았다. 할인은 밝게 웃으며 엄마 손을 잡고 걸었다. 건강을 되찾은 아이의 모습이었다. 정호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자신의 딸. 비록 함께하지 못하지만 건강하게 웃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정호는 시동을 걸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그날 밤 정호는 구인 광고를 찾아보았다. 시골 의원, 보건소, 작은 병원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곳들이었다. 그는 남해의 작은 마을 의원 공고를 발견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라고 했다. 정호는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작. 15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었다. 두렵지만 후회는 없었다. 정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밤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야 별이 보였다.
오랜만에 마음이 맑아진 기분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서진에게서 온 문자였다. 정호 씨. 다음 주 할인이 검진 날인데 시간 되시면 함께 가실래요? 할인이가 아저씨를 보고 싶대요. 정호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흘렀다. 작은 초대였지만 그에게는 큰 의미였다. 그는 답장을 보냈다. 네, 꼭 가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오래전 멈췄던 심장이 이제야 다시 박동하고 있었다. 석 달이 흘렀다. 여름이 다가오는 6월의 어느 날 정호는 남해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자리한 의원이었다.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푸른 바다가 아름다웠다. 정호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화려한 대형 병원의 과장직과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서울에서 온 의사를 경계했다. 하지만 정호가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노인들의 왕진을 마다하지 않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이곳에서 정호는 다시 의사의 본질을 배웠다. 최첨단 장비가 아니라 따뜻한 손길로, 복잡한 처방이 아니라 세심한 관심으로 환자를 돌보는 법을. 서울에서는 서진과 할인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정호가 보낸 치료비로 빚을 일부 갚았고 서진은 예전에 다니던 출판사로 복직했다. 할인은 건강을 되찾고 학교에 다니며 친구들과 어울렸다. 정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로 올라가 할인의 정기검진에 동행했다. 의사로서가 아니라 그저 관심 있는 어른으로서. 할인은 여전히 정호를 아빠로 알지 못했다. 서진은 아직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정호도 재촉하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했다. 15년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몇 달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었다. 7월 어느 토요일 서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호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할인이가 그쪽 바다 보고 싶대요. 괜찮으면 저희가 내려가도 될까요? 정호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서진과 할인이 자신이 사는 곳에 온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방문 이상의 의미였다. 자신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다는 의미였다.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럼 토요일 오후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정호는 의원을 둘러보았다. 먼지가 쌓인 선반, 낡은 소파,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 그는 부랴부랴 청소를 시작했다. 마을 슈퍼에서 꽃을 사왔고 2층 빈방에 이불을 깔았다. 혹시 묵어갈 수도 있으니까. 모든 것이 서툴렀지만 정호는 행복했다. 토요일 오후 2시 낡은 소형차 한 대가 의원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할인이 먼저 뛰어내렸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아이는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다. 뺨에는 혈색이 돌았고 눈빛은 생기로 가득했다. 서진도 차에서 내렸다. 그녀도 예전보다 밝아 보였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고 눈가의 주름도 부드러워 보였다. 아저씨, 바다다! 할인이 소리쳤다. 의원 뒤편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를 보며 환호했다. 정호는 웃으며 다가갔다. 잘 왔구나, 할인아. 와, 여기 정말 예뻐요. 아저씨 여기서 살아요? 응.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할인은 의원 주변을 뛰어다녔다. 작은 정원의 핀 들꽃들을 구경하고 담장 너머로 보이는 바다에 감탄했다. 정호와 서진은 그런 할인을 바라보며 나란히 섰다.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한 침묵이었다. 좋은 곳이네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낯설었는데 이제는 집 같아요. 이곳에서의 삶이 꿈만 같아요. 후회는 안 하세요? 아니요.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서진은 정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냉정함 대신 온화함이 있었다. 서울에서의 날카로운 의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돌아온 모습이었다. 서진은 미소 지었다. 많이 변했네요. 그래요? 네. 좋은 쪽으로요. 두 사람은 의원 안으로 들어갔다. 정호가 준비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하리는 2층을 탐험하고 정원에서 논일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세 사람은 함께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다. 백 사장의 발을 담그며 할인이 말했다. 아저씨,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그럴 것 같아. 왜? 그럼 저희도 가끔 놀러 와도 돼요? 물론이지. 언제든 환영이야. 하리는 환하게 웃으며 파도를 향해 뛰어갔다. 정호와 서진은 모래사장에 나란히 앉았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파도 소리만이 고요히 들렸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호 씨, 네. 하린이한테 말하려고 해요. 당신이 아빠라는 걸. 정호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는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진지했다. 정말요? 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린이도 이제 11살이에요. 이해할 수 있는 나이고요. 그리고 당신이 보여준 모습들. 하린이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한 것.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당신이 진심이라는 걸. 정호는 목이 메었다. 말을 잇지 못했다. 서진이 계속 말을 이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하린이도 저도 당신도. 하지만 이제는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이 되는 과정을. 감사합니다. 정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서진은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다. 저도 용서할 준비가 됐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요. 함께 살아가면서 천천히 아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석양을 바라보았다. 먼 바다 위로 붉은 태양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하린이 파도 사이에서 웃으며 놀고 있었다. 그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저녁이 되어 세 사람은 마을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싱싱한 해산물로 차린 소박한 식사였다. 하린은 신이 나서 이것저것 먹으며 웃었다. 정호는 그런 하린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가족이구나. 이것이 행복이구나. 식사 후 의원으로 돌아왔다. 서진이 말했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려고요. 괜찮죠? 물론이죠. 2층에 방 준비해뒀어요. 밤이 깊어갔다. 하리는 2층 방에서 잠들었다. 정호와 서진은 1층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였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말이 필요 없는 시간이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자야겠어요. 피곤하시죠? 아니요. 오늘은 피곤하지 않아요. 서진은 미소 지으며 계단을 올라갔다. 정호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던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정호는 생각했다. 인생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15년의 방황 끝에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다고.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다. 서진이 만든 간단한 샌드위치와 커피였다. 식탁에 둘러앉아 먹는 아침 식사는 평범했지만 정호에게는 특별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첫 아침이었으니까. 식사 후 할인이 물었다. 아저씨, 다음에 또 와도 돼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할인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정호는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아이의 작고 따뜻한 손가락이 느껴졌다. 할인이 말했다. 아저씨, 저 봄에 벚꽃 보고 싶어요. 내년 봄에 같이 보러 가요. 정호는 서진을 바라보았다. 서진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호는 할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이번엔 약속 꼭 지킨다. 정말요? 정말이야. 아저씨가 약속할게. 할인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순수한 기쁨이 담겨 있었다. 정호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이번에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오전에 서진과 할인은 서울로 돌아갔다. 정호는 의원 앞에서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차가 멀어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의원으로 돌아왔다. 거실에는 할인이 그린 그림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바다와 집, 그리고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림 아래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가족, 할인이가 그림. 정호는 그림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렀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는 그림을 액자에 넣어 진료실 벽에 걸었다. 매일 볼 수 있도록.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정호는 마을에 완전히 정착했다. 서진과 할인은 한 달에 2~3번씩 남해를 찾았다. 함께 바다를 걷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웃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겨울이 오기 전 서진이 전화를 했다. 정호 씨, 할인이한테 말했어요. 무슨 말을요? 당신이 아빠라고요. 정호는 숨이 멎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할인이는 뭐라고 했나요? 울었어요. 그러다가 언제 만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정호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제가 지금 당장 올라가도 될까요? 할인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정호는 서둘러 차 키를 집어들었다. 마을 후배 의사에게 잠시 의원을 부탁하고 서울로 향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아버지로 만날 수 있다는 것.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다. 서진의 집 앞에 차를 세웠다. 현관문이 열리고 할인이 나왔다. 아이는 정호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정호는 무릎을 꿇고 할인을 안았다. 아이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다. 아빠, 할인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그 한마디에 정호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 15년의 후회가, 죄책감이, 그리움이 눈물로 쏟아졌다. 정호는 할인을 꼭 안고 울었다. 서진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다. 세 사람은 현관 앞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약속했던 대로 세 사람은 벚꽃 명소를 찾았다. 남해의 작은 산길이었다. 벚꽃이 만개의 하얀 눈처럼 날리고 있었다. 할인은 벚꽃 아래에서 빙글빙글 돌며 웃었다. 정호와 서진은 그런 할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서진이 정호의 손을 잡았다. 정호도 그 손을 꼭 잡았다. 오래전 놓쳤던 손을 이제는 절대 놓지 않을 것이었다. 할인이 두 사람에게 달려와 손을 잡았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벚꽃길을 걸었다. 사랑은 때로 늦게 왔다. 15년이라는 먼 길을 돌아서 왔다. 하지만 진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픔과 후회를 거쳐 용서와 화해를 지나 마침내 따뜻한 봄날에 다시 만났다. 세 사람의 가슴 속에는 이제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차갑고 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계절이 시작되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세 사람 위로 떨어졌다. 할인이 웃으며 소리쳤다. 눈이다. 봄눈이에요. 정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에 하얀 꽃잎이 흩날렸다. 그는 생각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가족이구나. 그리고 이제야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것이구나. 세 사람은 벚꽃길 끝까지 걸었다. 함께 손을 잡고 천천히. 삶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죠. 누군가는 후회로, 누군가는 용서로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지나온 길을 돌아볼 용기만으로도 삶은 조금 더 따뜻해지니까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힘들었던 기억, 가슴 아팠던 기억 없으신가요? 아마도 우리 모두 있으실 겁니다. 저는 오늘의 사연을 접하며 저희 큰 아이가 18개월 때를 떠올렸답니다. 또래 아이를 키우는 엄마 집에 갔을 때였어요. 잘 놀던 아이가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지는 거예요. 놀라서 아이를 안아 올렸는데 아이의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119를 부르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병원으로 가는데 아이의 의식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구급대원분께 애원했었어요. 그런데 구급대원이 갑자기 아이의 맥박이 없다며 힘들 것 같다고 하시며 모든 처치를 멈추시는 거예요. 저는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안 된다고 소리 지르며 오열하고 또 오열했었죠. 그날이 저도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어린 생명을 혼자 보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행히 병원에 도착하고 의사의 처치 중 아이가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열경련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분명 열이 하나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이후에도 1년에 2~3번씩 아이가 4살이 되던 무렵까지 그런 상황이 반복됐었어요. 저는 그때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미친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아이가 자라서 이제는 친구 같은 딸이 되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아이가 무슨 짓을 해도 감사해요. 물론 아직까지는요.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제 사연까지 들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괜시레 지난 시절에 눈물이 나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계실까요? 댓글로 함께 나눠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마음을 전해주세요. 저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인생이 빛나길 바라며 라윤의 빛나는 인생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